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와 기초과학연구원 의생명수학그룹에서 수리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홍혁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갑천중학교 2학년 이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갑천중학교 2학년 박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수리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두 분의 학생분들께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리생물학, 수학과 생물학의 만남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를 해봤어요. 수리생물학이라는 건 생물학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고 발전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레이엔훅이라고 이름이 있는 이 분이 현미경을 발견한 분이에요. 최초로 현미경을 발견을 해서 세포를 관찰한 분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라고 학생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집에 대한 정보를 정말 조금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직접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집이 있고요, 그 집은 대문이 하나 있고요,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집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관찰된 게 적으니까 뭔가 자세히 들어가서 분석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흐릿한 사진을 보면 그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대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집 안을 쭉 찍은 영상도 보여주고 직접 견학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방문 체험기 같은 걸 쓸 때 굉장히 자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어떤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보이는 게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한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미경이 발명됨으로써 현미경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세포, 아주 작은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변화했잖아요, 세상이.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뭔가 자세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 그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생물학적인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것도 있지만 이제 수학적인 방법들도 함께 이제 쓰일 여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A라는 방법으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학 문제도 어떤 특정한 풀이가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물학 문제를 해결할 때도 수학이 쓰일 여지가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7세기에 현미경의 발명으로 시작된 일이죠. 과학자들이 왜 생물학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했는지가 왜 생물학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 수리생물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먼저 생물학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려고 했는가, 아니면 수학자들이 반대로 생물학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려고 했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대에 와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되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왜 표현을 하려고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감자를 깎는데 저희가 항상 과도를 사용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과도로 이렇게 감자를 깎을 수 있잖아요. 감자를 이렇게 깎는데 누군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기 먼 곳에 감자칼이 있어요. 감자칼은 과도랑 다르고 사실은 이제 초보자가 쓰기에는 감자를 깎기가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있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익숙한 과도로 항상 썰다가 이제 감자칼이 앞만 봐도 이 감자를 썰기에 너무 적당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썼더니 또 실제로 좋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점점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특별한 이유라기보단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써서 해보지 않겠냐 이런 거죠. 뭐 할 수 있고 하면 좋으니까 이제 수학을 써서 이제 과학 현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꼽 시계와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꼽 시계요? 네. 배꼽 시계라고 하면 이제 막 시간 되면 배고파지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또 저희가 시계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일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1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프고 저녁 시간이 되면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허기라는 것도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결과인데 배꼽시계라는 건 그러니까 먹은 음식물들이 다 소화가 돼서 이제 배고파졌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아침을 10시, 11시에 먹었어요. 평소에는 아침을 일찍 먹었을 때는 12시에 항상 배고프던 사람이 아침을 늦게 먹어서 10시, 11시에 먹었으면 12시에 바로 배고프지 않잖아요. 시간이 또 지나서 충분히 소화가 되면 뭐 오후 한 4시, 5시 이때 돼서 3시, 4시 이때 돼서 배고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우리 몸이 항상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밥 먹는 시간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밥을 먹은 뒤로부터 허기가 언제 생기냐, 아니면 허기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냐, 정말 위가 비워져 있으면 허기를 느끼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그 수액 같은 걸 맞잖아요. 링거 같은 걸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맞으면 우리 피에 당을 계속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허기가 잘 안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허기는 이 배가 비워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피 속에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있냐라는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걔는 자체적인 생체 시계보다는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는 그런 건 있어요. 밥을 먹었을 때 이 생체 시계가 이 그 뇌에 있다 그랬잖아요. 눈 뒤쪽에 있는 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시계가 있지만 여기는 그 통제 센터 같은 곳이고 우리 몸의 각각의 모든 세포에 다 생체 시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제 센터가 잘 작동을 해야 각각에 있는 애들도 다 잘 작동을 하고 걔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잘 합주를 해야, 예를 들어서 내 배는 오후 6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뇌는 낮 12시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맞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언제 맞고 언제 안 맞냐면 야식 같은 걸 먹으면 활발하게 일할 시간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나 장 같은 애들은. 그래서 활발하게 일할 시간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 시간이에요. 막 새벽 2시, 3시 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활발하게 일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안 맞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건강에 안 좋고 그 우리 몸의 시계들이 서로 삐걱대면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배꼽 시계도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끼니를, 삼시세끼를 끼니 때에 잘 맞춰서 먹고 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생체 시계의 관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끼니를 너무 늦지 않게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고 이제 잠 자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생체 시계로 봤을 때. 그러면 생체 시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그 끼니 때,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밥을 먹는 게,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먹고 야식을 안 먹는 게 뭐 일단 그 배 속에 있는 생체 시계와 뇌의 생체 시계를 맞춰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랑 일단 잘 맞춰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가 방금처럼 내부적으로 이제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맞춰주는 것에 가장 큰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니를 좀 그때그때 잘 먹는 게 중요하고, 외부적인 요인이랑 맞춰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빛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낮에 빛을 받고 밤에 빛을 안 받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밤에도 이제는 요즘은 뭐 밤에도 맘만 먹으면 계속 빛을 받을 수가 있죠. 전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계속 빛을 받고 있으면 우리의 생체 시계가 계속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침대 같은 거에서 핸드폰을 너무 늦게까지 하고 있으면 원래 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자게 되잖아요. 그런 게 뭐 핸드폰이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졸리는 걸 참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졸림이 안 느껴지게끔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생체 시계를 잘 유지를 하려면 잠 자기 전에 일정 시간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밤 10시에 자고 싶다. 그러면 9시 이후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전부터는 눈에 들어가는 빛을 최소화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약간 그런 노란 조명의 빛 같은 괜찮은데, 하얀 조명이나 파란 조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조명들은 조금 더 그런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또 경우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빛을 받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빛을 눈에 많이 안 쏘는 것, 그 다음에 끼니를 제때 먹는 것,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가끔 저런 제목의 헤드라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대로면 1, 2주 내 신규 1000명, 뭐 올 겨울이 최대 고비다, 뭐 이런 말,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저런 헤드라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1, 2주 내로 1000명이 신규 감염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의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이제 수리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 헤드라인은 실제로 수리 모델로부터 나온 예측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자분이 작성을 하신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은 간단한데 그런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위험군인 거잖아요.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전염이 돼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면역을 갖춘 사람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크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그룹들이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면, 위험군인 사람들끼리만 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접촉하면 그 위험군에서 전염군으로 한 명이 넘어가고, 전염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치유나 아니면 뭐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뭐 수학적인 분석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사람 수도 적고, 초록색이 이제 위험군이고, 빨강색이 이미 전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왼쪽에는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적고 오른쪽은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디서 훨씬 더 전염이 많이 일어나겠나 보면 오른쪽에서 전염이 훨씬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움직이면서 전염이 되는 거를 보면 빨간색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염된 사람은 많은데 더 이상 전염시킬 사람이 없으면 또 숫자가 줄겠죠. 그런 식으로 빨강색만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도 되고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초록색만 남겠죠. 그렇게 빨간색이 처음에 적었다가 전염을 막 시키면서 늘어났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해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거든요, 전염병은. 실제로 뭐 그래프를 보시면 저 빨간색 그래프가 감염자 숫자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적었지만 어느 일정 기간 후에 피크를 찍었다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결국에는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예측 결과 같은 거를 보시면 그 4월 1일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방 정식 같은 거를 막 풀어서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는 얼마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날까를 해결을 해보면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앞에 점들은 빨강색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은 주황색이거든요. 저 주황색 두 점이 예측을 한 양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몇 주 후에는 이만큼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는 곳에 코로나19 확산 예측 레포트라는 거를 제가 최근 거를 실제로 다운받아서 그래프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거기서 이 수학자분들이 어떤 수학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석 방법을 써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 다음에 이만큼 걸릴 거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를 하고 하면서 기자분들이 뭐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라고 하고 기사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예측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조금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경계를 늦춰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대응을 조금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사람들의 생활의 불편감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 항상 이제 장단점을 잘 재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학 모델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곳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뭐 수리생물학자로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점이죠.